제1장 참으로 거짓 없이 확실하고 가장 진실되게 진리 모든 존재의 제1 원리 에메랄드 타블렛은 어떠한 신화적 서사나 철학적 논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시공간을 꿰뚫는 하나의 선언처럼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진실성에 대한 네 겹의 자기 확언으로 그 문을 엽니다. 참으로 베룸 거짓 없이 시네 멘다치오 확실하고 세르툼 가장 진실되게 베리시모 이 첫 구절은 단순히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서두를 넘어 헤르메스주의 세계관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 즉 우주 전체가 진리, truth라는 하나의 원리 위에 세워져 있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형이상학적 발언입니다. 우주론적 관점에서 이 네 가지 확언은 존재의 위계 혹은 진리의 네 가지 다른 차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참으로는 모든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 최고의 실제인 하나, the one은 그 자체로 참이자 선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비록 불완전하고 덧없는 형태일지라도 이 근원적인 참의 일부를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거짓 없이는 이 근원적인 진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어떤 기만이나 왜곡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별들의 운행, 계절의 순환,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우주의 장대한 드라마는 그 안에 내재된 신성한 법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직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혼돈과 무질서를 보는 이유는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그 심오한 질서를 꿰뚫어 보지 못할 만큼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확실하고는 이 진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하고도 필연적인 법칙임을 강조합니다. 히발리온이 7가지 우주적 원리를 제시했듯이 헤르메스주의의 우주는 우연이나 무의미한 힘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그 배후에는 상응, 진동, 리듬과 같은 불변의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성을 깨닫는 것은 구도자를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 우주적 질서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진실되게는 최상급의 표현을 통해 이 진리가 모든 상대적인 진리를 넘어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실제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메스주의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 즉 하나의 실체, one thing이며 다른 모든 진리들은 이 궁극의 진리를 각자의 차원에서 불완전하게 반영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구절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가르침이 세워질 단단한 철학적 반석을 놓고 그 반석은 바로 우주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대전제입니다. 연금술사가 자신의 용광로 안에서 혼돈스러운 제1재료를 다룰 때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질서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고통스러운 감정과 마주할 때 그는 그 혼돈의 이면에 더 높은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첫 구절에 대한 깊은 명상은 구도자로 하여금 현상세계의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도 확실한 진리의 빛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서약이 됩니다. 순수한 재료와 정직한 작업의 서약. 만일 첫 번째 구절의 우주론적 의미가 실제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시적 선언이라면 그 연금술적 의미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 즉 하나의 엄숙한 작업 서약입니다. 용광로 앞에 선 연금술사에게 이내 겹의 확언은 위대한 작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네 가지 핵심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의 진실성, 그 재료를 다루는 기술자의 정직성, 작업 과정의 법칙적 확실성, 그리고 최종 목표인 현자의 도리지닌 궁극적 진실성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연금술사의 용광로에서는 황금이 아닌 검은 재와
헛된 희망의 연기만이 피어오를 뿐입니다. 연금술의 역사는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평생을 허비한 수많은 비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연금술 문헌들이 의도적으로 제일 재료, 프라이머 매티리얼을 수천 가지의 모호하고 상징적인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비밀을 풀지 못하고 속세의 금이나 납, 안티몬과 같은 평범한 물질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에메랄드 타블렛은 그 천마디를 통해 작업이 반드시 참된 베럼, 단 하나의 물질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못 박습니다. 헤르메스 비어의 저자는 이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는 철학자들의 수은은 생생하는 Argent Vive이지만 보통의 종류가 아니라 철학자들의 기술에 의해 그것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과 연금술사가 사용해야 하는 철학적 물질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에 사용될 육체들은 반드시 흠없고 순결한 처녀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제일 재료가 다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원초적인 상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으로라는 첫 번째 서약은 이처럼 구도자로 하여금 온갖 거짓된 정보와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의 진정한 재료를 찾아내겠다는 흔들림 없는 의지를 다지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서약은 작업의 대상을 넘어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 즉 연금술사 자신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작업은 거짓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속이지 않는다는 윤리적 차원을 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더 깊은 내면의 정직성을 요구합니다. 헤르메스 비에는 많은 돈을 쫓고 부에 그들의 주된 목적을 두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기만에 빠지는지를 경고합니다. 황금을 향한 탐욕은 연금술사의 눈을 멀게 하여 용기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자연의 변화를 정직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만듭니다. 또한 거짓 없이 라는 원칙은 연금술 문헌을 해석하는 태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철학자들은 평이하게 쓸 때만큼 기만적으로 쓰는 법이 없으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연금술사는 텍스트의 표면적인 거짓 너머에 있는 상징적인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직하고도 예리한 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서약은 작업의 과정이 결코 우연이나 행운의 산물이 아니라 확실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과학임을 선언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신비로워 보일지라도 올바른 재료를 가지고 올바른 불을 가하면 물질은 언제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흑화, 니그레도, 백화, 알베도, 적화, 루베도라는 확실한 색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 법칙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은 길고 지루한 소화의 과정 속에서 구도자가 의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굳건한 힘이 됩니다. 자연은 변덕스럽지 않으며 변덕스러운 것은 오직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네 번째 서약은 마침내 작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며 끝을 맺습니다. 위대한 작업의 결실인 현자의 돌은 단지 참된 것을 넘어 가장 진실된 실체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변화하고 썩어 없어지는 상대적인 존재이지만 현자의 돌은 모든 시련, 특히 불의 시련을 견뎌낸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상태이며 모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는 힘의 근원입니다. 이와 같이 에메랄드 타블렛의 첫 구절은 위대한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신성한 서약입니다. 그것은 연금술사에게 요구합니다. 참으로 진정한 재료를 가지고 거짓 없이 자기기만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확실하고 자연의 불변하는 법칙에 따라 가장 진실되게 궁극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 이 네 가지 원칙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새긴 자만이 비로소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기기만 없는 내면 탐구의 시작. 만일 연금술의 위대한 작업이 칼 융이 통찰했듯이 궁극적으로 한 개인의 분열된 영혼이 온전한 자기 셀프로 거듭나는 개성화,
individuation 과정의 상징이라면 에메랄드 타블렛의 첫 번째 구절은 이 험난한 내면 여정을 시작하는 구도자가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지침이자 자기 서약이 됩니다. 외부의 용광로가 아닌 내면의 용광로 앞에 선 우리에게 이내 겹의 확언은 자기 자신을 향한 절대적인 정직성을 요구합니다. 이 서약 없이는 내면 탐구는 필연적으로 자기 기만과 합리화의 늪에 빠져 단 한 걸음도 진정한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verum,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기. 심리적 연금술의 제1재료 prima materia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꾸며지거나 이상화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입니다.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나의 불안, 열등감, 수치심, 그리고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욕망들. 즉 칼 융이 그림자, shadow라고 불렀던 바로 그 혼돈스러운 덩어리가 우리가 작업을 시작해야 할 유일하고도 참된 재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초적 혼돈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문제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거나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는 환상 속으로 도피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면 탐구는 내가 지금 얼마나 불완전하고 모순된 존재인지를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것, 즉 나의 참된 현재 상태를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 없이 쓰는 멘다초. 자기 기만의 장막을 걷어내기. 두 번째 서약은 이 자기 직면의 과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인 자기 기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동기를 합리화하고 불편한 진실을 억압하며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이처럼 거짓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내면의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짓 없이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그것이 아무리 추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판단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분노가 사실은 깊은 슬픔의 다른 표현은 아닌지, 내가 누군가를 향해 느끼는 그 경멸감이 사실은 내가 억압해온 나 자신의 일부에 대한 혐오는 아닌지를 정직하게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기만의 겹겹의 장막을 걷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진짜 얼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certain, 심리법칙의 필연성. 세 번째 서약은 내면 세계 또한 외부 세계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결코 무작위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과거의 경험과 무의식적 동기라는 원인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키발리온이 말했듯이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 법칙의 확실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자기 연민이나 무력감에서 구출해줍니다.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은 나만이 겪는 부당한 시련이 아니라 특정한 심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원인을 탐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법칙은 우리가 올바른 내면 작업을 꾸준히 수행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 결과가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가장 진실되게 verissimum, 궁극의 진실, 자기 self, 네 겹의 서약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진실된 실체, 즉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self의 발견입니다. 자기는 분열되고 갈등하는 에고를 넘어 우리 존재의 모든 부분,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남성성과 여성성을 포괄하는 온전하고도 초월적인 중심입니다. 이 자기는 우리의 모든 상대적인 진실들을 넘어서 있는 궁극의 진실이며 우리가 평생에 걸쳐 실현해 나가야 할 내면의 신성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자기 기만 없는 정직한 탐구를 통해 마침내 이 내면의 중심과 연결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내면의 갈등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와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에메랄드 타블렛의 첫 구절은
심리적 연금술이라는 장대한 여정의 출발선에 모든 구도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계율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합리화나 회피의 그림자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고 내면에서 작동하는 흔들림 없는 인과 법칙을 신뢰하며 마침내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온전한 자기 셀프라는 궁극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합니다. 이 네 겹의 진실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서약으로 삼는 자만이 비로소 고통스러운 자기 분열의 미궁을 벗어나 통합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작업의 문을 열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제2장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과 같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으니 이는 하나의 실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다. 상응의 원리와 홀로그램 우주. 만일 에메랄드 타블렛의 첫 번째 구절이 진리의 존재를 선언하는 형이상학적 서약이었다면 두 번째 구절은 그 진리가 어떤 구조와 법칙을 통해 현현하는지를 밝히는 우주론적 대헌장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과 같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이 간결하고도 심오한 아포리즘은 헤르메스주의 철학 전체를 떠받치는 제1원리, 즉 상응의 원리, The Principle of Correspondence를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슷하다는 analogy의 차원을 넘어 우주의 모든 다른 층, 천상과 지상, 정신과 물질, 대우주와 소우주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패턴과 법칙을 공유하며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자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임을 밝히는 존재론적 선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분리되고 파편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의 이면에 숨겨진 통일성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대우주와 소우주의 거울. 고대의 지혜는 인간을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라 부르고 그를 둘러싼 세계를 대우주, 매크로코스모스라 불렀습니다. 상응의 원리는 바로 이 둘 사이의 깊은 관계를 설명하는데 인간의 신체 구조는 하늘의 별자리와 상응하며 인간의 감정적 리듬은 달의 주기와 공명하고 인간의 영적 여정은 태양의 길을 따릅니다. 따라서 인간은 우주로부터 고립된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구조와 드라마를 자신의 존재 안에 압축하여 담고 있는 작은 우주입니다. 반대로 광대한 우주 또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확대하여 투사한 거대한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관찰하는 행성들의 투쟁과 결합은 사실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힘들 사이의 드라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 인식의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합니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싼 자연과 우주라는 위대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는 방식 속에서 내 영혼의 성장 법칙을 배우고 계절의 순환 속에서 내 삶의 리듬을 발견하며 별들의 운행 속에서 내 운명의 지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에게 세계 인식의 열쇠를 줍니다.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거대한 망원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즉 나 자신의 존재를 깊이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주의자에게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실험실이자 관측소인 셈입니다. 이 상응의 원리는 놀랍게도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현대 물리학의 가장 첨단 이론 중 하나인 홀로그램, 우주론, Holographic Principle과 깊은 공명을 이룹니다. 홀로그램이란 2차원의 필름에 3차원의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어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이 필름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것을 아무리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도 각각의 조각 안에 전체 이미지에 대한 정보가 온전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분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이 말하는 상응의 원리는 바로 이 홀로그램적 구조를 고대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우주라는 전체 이미지는 소우주라는 작은 조각 안에 그 모든 정보와 패턴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인간 한 사람, 작은 풀잎 하나, 모래알 한 톨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모든 개별적인 존재는 우주 전체의 홀로그램적 파편이며
따라서 그 안에는 우주 전체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려면 이라고 노래했을 때 그는 바로 이 헤르메스적 통찰을 시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키발리온이 제시하는 두 번째 원리, 즉 상응의 원리, The Principle of Correspondence의 핵심입니다. 키발리온은 이 원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신적 도구 중 하나라고 말하며 상응의 원리를 이해하는 자는 베일을 찢고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을 볼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즉,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현상세계라는 베일 너머에 있는 실제의 숨겨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응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타블렛은 그 목적이 하나의 실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체란 바로 위대한 작업의 최종 목표인 현자의 돌이며 하나의 기적이란 그 돌이 행하는 궁극의 변성작용을 의미합니다. 상응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정신과 물질, 영혼과 육체를 서로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는 이 분열된 세계 속에서 영원한 갈등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상응의 원리를 깨달은 연금술사는 이 모든 것들이 본래 하나의 실체의 다른 표현일 뿐임을 압니다. 그는 더 이상 이원성의 세계에 살지 않습니다. 그는 위와 아래가 안과 밖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에 지상의 물질납을 다루는 작업을 통해 천상의 원리 황금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곧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길임을 알며 자신의 내면을 변성시키는 것이 곧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길임을 압니다. 이처럼 위대한 작업의 모든 과정은 이 상응의 원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적용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연금술사는 자신의 작은 용광로 소우주 안에서 우주가 창조되었던 바로 그 법칙, 대우주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그는 땅에서 불을 분리하고 미묘한 것을 거친 것에서 분리함으로써 태초에 신이 행했던 분리의 기적을 모방합니다. 그는 땅에서 하늘로 영을 올렸다가 다시 땅으로 내림으로써 우주 안에서 영원히 순환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재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존재 안에서 대우주의 모든 힘들 위와 아래, 하늘과 땅의 모든 힘을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실체, 즉 현자의 도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메랄드 타블렛의 두 번째 구절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를 넘어 실제의 본질과 구원의 길에 대한 가장 심오한 비밀을 담고 있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통일성을 발견하고 그 통일성의 법칙을 따라 자신의 삶을 변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 상응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존재가 곧 우주 전체의 축소판임을 깨닫는 자만이 마침내 분열된 존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자신 안에 포함하는 하나의 기적 그 자체가 되는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우주로서의 용광로와 대우주. 만일 두 번째 구절의 우주론적 의미가 실제의 통일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원리를 선언하는 것이라면 그 연금술적 의미는 그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위대한 작업의 청사진이자 실천적 지침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연금술사에게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이 구절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자신의 실험실에서 우주 창조의 신비를 재현할 수 있다는 가장 위대하고도 대담한 약속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연금술사의 용광로와 그 안의 유리그릇은 더 이상 평범한 도구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구조와 법칙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소우주, 마이크로코스모스가 됩니다. 연금술사는 바로 이 작은 우주 안에서 대우주가 탄생했던 바로 그 과정을 모방함으로써 마침내 하나의 실체의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르메스 비어의 저자는 이 상응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의 생성은 세계 창조의 패턴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단언하며 연금술 작업이 곧 창세기의 재현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관점에서 연금술의 모든 도구와 과정은 우주적 상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연금술사가 사용하는 둥근 형태의 용광로, 즉 아타노르는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늘의 구, 혹은 태초의 세계의 R, World Egg를 상징합니다. 그 안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비밀스러운 불은 우주의 중심에서 모든 것에 생명과 운동을 부여하는 중심의 태양입니다. 연금술사가 이 용광로 안에 넣는 제1진료 Prima Materia는 창조 이전의 어둡고 형태없는 카오스, 혹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원초적 물의 상태와 같습니다. 작업의 첫 단계인 Solve, 즉 용해와 분리는 신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분리했던 창조의 첫 나날들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연금술사는 자신의 용기 안에서 땅을 불에서 미묘한 것을 거친 것에서 분리함으로써 혼돈 속에 뒤섞여 있던 원소들에게 각자의 고유한 자리를 찾아줍니다. 이처럼 연금술사는 자신의 작은 용기 안에서 신이 행했던 우주, 창조의 드라마를 한 단계 한 단계 경건하게 재현해 나가는 작은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의 상응 관계는 단순히 구조적인 유사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 즉 천상의 세계가 지상의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는 동적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연금술사는 자신의 작업이 결코 고립된 행위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업의 성공은 자신의 소우주적 작업을 대우주의 거대한 리듬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이 점성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이유입니다. 헤르메스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위대한 작업의 각 단계가 언제 시작되고 완성되어야 하는지를 황도 12궁을 통과하는 태양의 운행에 맞추어 설명합니다. 작업의 시작인 니그레드 흑화는 태양이 염소 자리, 즉 사투르누스 토성의 집에 들어서는 가장 어두운 겨울에 시작됩니다. 정화의 단계인 알베도 백화는 태양이 달, 루나의 집인 개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완성을 보며 최종적인 완성인 누베도 족화는 태양이 자신의 왕궁인 사자 자리에 들어서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연금술사가 단지 화학적 변화만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때를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우주적 사제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용광로를 하늘 별들의 운행과 일치시킴으로써 천상의 강력한 힘을 자신의 작업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처럼 위와 아래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감흥 심패티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르네상스의 위대한 마법사 아그리파가 그의 저서 자연마법 철학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현자는 바로 이 상응의 원리를 이용하여 천상의 덕성, virtues를 지상의 물질 속에 담아내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응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메랄드 타블렛은 그것이 바로 하나의 실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체는 현자의 돌이며 하나의 기적은 그 돌이 행하는 변성의 작용입니다. 위와 아래의 상응을 이해하고 그 둘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의 이원성을 극복하고 그 둘을 하나의 통일된 실체 안에서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술의 전 과정은 하늘의 힘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즉 영의 하강, 다시 땅의 정수를 하늘로 끌어올리는 물질의 승화로 끝없는 순환입니다. 이 순환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탄생하는 현자의 돌은 더 이상 순수한 정신도 아니고 순수한 물질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힘과 땅의 힘을 모두 자신 안에 온전히 통합한 제3의 존재, 즉 영광체, Corpus Glorificatu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의 힘을 지녔기에 지상의 불완전한 금속납을 천상의 완전한 금속,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두 번째 구절은 연금술사에게 가장 위대한 실천적 원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험실을 우주의 신전으로, 자신의 용광로를 창조의 재단으로 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연금술사는 이 원리를 통해 대우주를 자신의 소우주 안에 재현하고 하늘의 리듬에 맞춰 땅의 물질을 경작합니다. 그는 이 거룩한 작업을 통해 분리되었던 하늘과 땅을 화해시키고 정신과 물질의 신성한 결혼을 주관하며
마침내 그 둘이 하나가 된 기적의 아이, 즉 현자의 도를 탄생시키는 우주적 사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의 거울 관계. 만일 연금술의 용광로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상징한다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작업은 바로 우리 각자의 삶 그 자체일 것입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의 두 번째 구절은 이 실존적 연금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비밀, 즉 우리의 내면 세계 위와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현실 아래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하나의 거대한 거울 관계에 있다는 진리를 선언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삶의 수동적인 희생자에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연금술사로 변모시키는 가장 위대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세상이라는 거울을 통해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독 특정 종류의 사람이나 사건이 반복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이는 어딜 가나 자신을 배신하는 파트너를 만나고 다른 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무시하는 상사 아래에서 고통받으며 또 다른 이는 늘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휘말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운이나 우연 혹은 타인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상응의 원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외부 세계는 텅 빈 스크린과 같으며 우리가 그 위에서 보는 드라마는 사실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영사기에서 투사된 필름이라는 것입니다. 발륨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측면, 즉 그림자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의 기만성을 마주하기 두려운 사람은 세상이 사기꾼으로 가득 찼다고 불평하고, 내 안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타인의 사소한 약점마저 경멸합니다. 즉 아래의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부조리와 악은 종종 위의 세계, 즉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어둠이 거울처럼 반사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술적 작업의 첫 단계는 외부를 향한 비난의 손가락을 거두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 현실이 내 내면에 어떤 진실을 비추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우주,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이 거울 관계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의 투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 체계와 의식 상태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질을 창조합니다. 히발리온의 첫 번째 원리인 정신의 원리는 전체는 마음이며 우주는 정신적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배우주가 신성한 마음의 창조물이듯이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 즉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빚어내는 창조물입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위험하고 적대적인 곳이라고 믿는 사람의 마음은 그의 외부 현실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증명하는 사건들만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끌어당길 것입니다. 반면 세상이 근본적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곳이라고 믿는 사람의 마음은 동일한 현실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상태는 현실을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필터가 아니라 현실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창조하는 진동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발리온의 세 번째 원리인 진동의 원리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며 이 진동은 상응하는 진동수를 가진 현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왜 하나의 실체의 기적을 행하기 위함입니까? 여기서 하나의 기적이란 바로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를 실현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능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지한 상태의 인간은 자신의 내면과 외부 현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무의식적 투사가 만들어낸 드라마의 희생자라고 느끼며 외부 세계를 바꾸기 위해 헛되이했습니다. 그러나 상응의 원리를 깨달은 연금술사는 외부 현실이라는 거울을 닦는 대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믿음 체계를 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와 아래의 힘을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화하고 조화롭게 만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외부 현실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내면의 전쟁이 끝나면 세상의 전쟁 또한 멈추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결핍감이 치유되면 외부 세계는 풍요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자신의 내면 작업을 통해 외부의 현실을 변성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연금술사가 행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이 두 번째 구절의 심리학적 해석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자기 책임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추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거울 속의 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우리 자신을, 즉 상의 원본을 바꾸는 내면의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이라는 연금술적 용광로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고통과 혼돈이라는 납을 지혜와 조화라는 황금으로 변성시키는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장.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하나의 명상에 의해 비롯되었듯이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실체로부터 파생되어 나왔으니 그 방식은 적음이다. 에메랄드 타블렛의 세 번째 구절은 앞서 선언된 하나와 여럿의 관계를 더욱 구체화하며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드러냅니다. 이 구절은 서양 정신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위대한 창조론, 즉 무로부터의 창조, Creatio ex Nihilo와 유출에마네이션 중에서 명확하게 후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이 세계는 신이 자신과 다른 어떤 것을 외부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신성한 하나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그 자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물입니다. 이 구절의 가장 심오한 부분은 바로 창조의 동력이 하나의 명상, meditation, 운유스라고 말하는 지점입니다. 이는 우주의 창조가 어떤 물리적인 노동이나 폭력적인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지극히 고요하고도 정신적인 사건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최고의 실제인 하나, 즉 신성한 마음. 누스는 자기 자신을 관조하고 명상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성찰의 행위 자체가 곧 창조의 행위가 됩니다. 신이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의 내용들이 곧바로 우주라는 실체로 현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키발리온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 즉 정신의 원리, The Principle of Mentalism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전체, The All은 마음이며 우주는 정신적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우주는 궁극적으로 신성한 마음의 정신적 투사물, Mental Projection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무와 별,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들입니다. 이처럼 헤르메스주의는 세계의 근원을 물질이 아닌 의식에 둠으로써 극단적인 유물론을 거부하고 우주 전체를 살아있고 지성을 갖춘 신성한 실체로 바라보는 길을 엽니다. 하나가 명상을 통해 자신으로부터 세계를 창조하는 과정은 유출, emanation라는 개념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노스는 창조를 마치 샘에서 물이 넘쳐 흐르거나 태양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샘은 물을 주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그 충만함 때문에 저절로 흘러넘치며 태양 또한 빛을 비추려 애쓰지 않아도 그 본성상 빛을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하나는 너무나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이기에 그의 선함과 존재는 필연적으로 그 자신으로부터 흘러넘쳐 더 낮은 차원의 실제들을 낳게 됩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은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실체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 나떼 fuerunt ab 하쿠나레고 말하며 이 유출의 원리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신이 어떤 결핍을 느끼거나 외부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관념을 배제합니다. 창조는 필요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필연적인 넘쳐흐름이자 충만함의 아낌없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출의 과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타블렛은 그 방식이 바로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유출된 존재가 어떻게 원본의 완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적응이란
하나의 동일한 원리가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자신을 변형시키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하나의 실체는 하늘에서는 구름으로, 땅에서는 강으로, 그리고 추운 곳에서는 얼음으로 그 모습을 적응시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신성한 하나의 통일된 본질은 아이온 영원의 세계, 코스모스, 천상의 세계, 그리고 생성 지상의 세계라는 각기 다른 차원의 조건에 맞추어 자신을 적응시켜 드러냅니다. 천상에서는 완전한 원형으로, 지상에서는 불완전한 복사본으로 말입니다. 이 적응의 원리는 키발리온의 7가지 원리, 특히 상응의 원리와 극성의 원리, 그리고 리듬의 원리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기에 서로 상응하지만 서로 다른 진동수와 극성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리듬감 있는 순환을 통해 다채로운 현상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의 세 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창조의 본질이 신성한 마음의 내적 활동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계는 하나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자신의 내면을 명상하며 빚어낸 살아있는 정신적 예술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술 작품의 일부이자 동시에 그 예술가의 마음을 나누어 가진 작은 창조주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계를 차갑고 의미 없는 물질의 집합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 속에서 하나의 생각을 읽어내고 모든 현상 속에서 그의 명상의 흔적을 발견하며 마침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신성한 창조의 드라마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창조의 거시적인 원리를 이해한 구도자는 이제 자신의 용광로, 즉 소우주 안에서 그 창조를 재현하는 구체적인 작업으로 들어섭니다. 이때 연금술사가 마주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과업은 바로 제1진료, Prima Materia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의 세 번째 구절은 이 제1진료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만물로 변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구절은 연금술의 모든 작업이 궁극적으로 하나에서 시작하여 여럿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완성된 하나로 귀결되는 변증법적 과정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작업 지침서입니다. 연금술의 역사는 제1진료를 찾기 위한 수많은 실패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에서, 어떤 이들은 납에서, 또 다른 이들은 식물이나 동물에 피해서 그 비밀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작업의 주체가 오직 하나뿐이라고 증언합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은 이 하나의 실체, 우나, 레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선언하며 구도자로 하여금 헛된 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이 하나의 재료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제1진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일성과 잠재성입니다. 연금술사들은 그것을 종종 카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창조 이전의 원초적 상태처럼 모든 원소와 힘들이 분화되지 않은 채 하나로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형태도 없는 무질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생성될 모든 것, 금과 은, 왕과 여왕, 독수리와 사자의 가능성이 씨앗의 형태로 잠들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 생물학의 줄기세포, stem cell이라는 놀라운 비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분화되지 않은 단 하나의 세포이지만 적절한 신호와 환경이 주어지면 신경세포, 근육세포, 피부세포 등 우리 몸의 모든 다른 세포로 변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술의 제1진료는 바로 이 줄기세포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줄기세포로서 그 자체로는 비천하고 형태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연금술사의 기술이란 바로 이 우주적 줄기세포에 올바른 신호 비밀의 불을 보내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존재, 현자의 돌로 분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실체는 어떻게 수많은 다른 존재들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타블렛은 그 방식이 바로 적응,
adaptation라고 말합니다. 이는 위대한 작업의 핵심적인 과정인 solve, 즉 분리와 정화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연금술사는 하나의 통일된 제일 진료를 취하여 그것을 자신의 용광로 안에서 불타는 영, fiery spirit의 힘으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전에는 혼돈스럽게 뒤섞여 있던 내재적 원리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분화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훌륭한 비유는 백색광과 프리즘입니다. 태양의 백색광은 우리 눈에 단일한 빛으로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라는 7가지 무지개 색으로 분화됩니다. 프리즘은 새로운 색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백색광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색들을 분리하여 드러내 보여준 것뿐입니다. 연금술의 제일 진료 또한 이 백색광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술사의 기술은 프리즘과 같습니다. 그는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진료 안에 잠재되어 있던 3가지 원리, 유황, 수은, 소금과 4가지 원소, 불, 물, 공기, 흙을 분리해냅니다. 헤르메스 비어의 저자가 돌의 생성은 세계 창조의 패턴을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했듯이 이 과정은 태초의 신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분리했던 창조의 과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술사는 먼저 하나를 여러 도로 분화시키는 분석적이고 해체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분리의 기술 없이는 결코 더 높은 차원의 합일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성에서 다양성으로, 그리고 더 높은 통일성으로. 결론적으로 3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작업의 전체적인 믿음과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 여정은 언제나 하나, 유니티에서 시작합니다. 구도자는 먼저 이 세상의 모든 다양성 이면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근원적 실체, 즉 제1진료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 다음 그는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통일성을 다양성, multiplicity로 펼쳐내야 합니다. 그는 제1진료 안에 잠재된 수많은 가능성들을 분리하고 각각의 원리들을 정화하며 그 고유한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정화된 다양성을 다시 하나의 용기 안에서 재결합시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고 완전한 차원의 통일성, perfected unity, 즉 현자의 도를 창조합니다. 이처럼 에메랄드 타블렛의 3번째 구절은 하나에서 여럿으로 그리고 다시 여럿에서 새로운 하나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순환이야말로 우주와 영혼 모두를 관통하는 창조의 근본적인 법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언뜻 보기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 기억과 욕망들이 서로 다투는 혼란스러운 전쟁터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렇게 모순적인가? 라고 자문하며 자기 안의 이질적인 목소리들 사이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그러나 에메랄드 타블렛의 3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다채롭고 심지어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심리, 현상들이 사실은 하나로부터 하나의 명상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언어로 이 하나, the one을 번역한다면 그것은 바로 칼 융이 자기, the self라고 불렀던 우리 정신 전체의 중심이자 근원적인 원형입니다. 하나의 명상, 자기의 내적 활동. 자기는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적인 자아, 이거와는 다릅니다. 자아는 정신의 중심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빈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 정신의 총체성이며 마치 태양이 행성들을 자신 주위로 돌게 하듯이 자아를 포함한 모든 심리적 기능들을 조직하고 이끄는 보이지 않는 중심입니다. 타블렛이 말하는 하나의 명상은 바로 이 자기의 내적 활동을 상징하는 완벽한 은유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가 잠든 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이 꿈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이미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창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표현하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자기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겪었던 경험들, 억압했던 감정들, 그리고 아직 인식하지 못한 가능성들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는 매일 밤 우리를 위한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심리 현상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자기라는 하나의 중심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자기는 어떻게 수많은 다른 심리 현상들을 낳습니까? 타블렛은 그 방식이 바로 적응, adapt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 안에 잠재된 원형, archetype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과 만나 구체적인 심리적 특성, 즉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머니 원형, mother archetype이라는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정신에는 어머니라는 보편적인 원형, 즉 양육하고 보살피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근원적인 이미지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원형은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 어머니와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적응하여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지지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 세상과 타인을 신뢰하고 자신 또한 타인을 돌보는 능력이 발달한 긍정적인 어머니 컴플렉스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차갑고 거부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부정적인 어머니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너무 과보호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컴플렉스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격, 재능, 상처,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는 삶의 패턴들은 모두 보편적인 원형이 우리의 개인사라는 토양 위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적응하여 자라난 나무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는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자기가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이끌기 위해 보내는 신호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심리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금술의 과정, 즉 솔베 앳 코아굴라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solve, 즉 분리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문제적인 행동 패턴 컴플렉스를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분노 그 자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강렬한 에너지가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와 나 자신을 분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문제의 뿌리, 즉 그것이 어떤 원형의 왜곡된 표현인지를 탐구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코아굴라, 즉 재통합입니다. 우리는 컴플렉스를 유발한 상처 입은 내면의 부분을 비난하거나 제거하는 대신 그것을 의식적으로 끌어안고 그 안에 담긴 긍정적인 잠재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부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 타인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사람은 그 상처 이면에 사실은 누구보다 깊은 사랑과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그 억압되었던 사랑의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컴플렉스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 지혜의 원천으로 변모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에메랄드 타블렛의 세 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가장 희망적인 심리학적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모순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모든 현상의 배후에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려는 단 하나의 중심, 즉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업은 이 내면의 안내자인 하나의 명상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모든 경험이라는 적응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을 사랑 안에서 통합하여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4장 그것의 아버지는 태양이요 그 어머니는 달이며 바람은 그것을 자신의 뱃속에 품었고 땅은 그것의 유모이다. 앞선 구절에서
하나의 실체가 어떻게 신성한 마음의 명상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했다면, 네 번째 구절은 그 추상적인 원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현상, 세계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한 편의 장엄한 가족 신화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고대 세계관의 근간을 이루는 네 가지 원소, 불, 물, 공기, 흙을 단순한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창조의 위대한 드라마에 참여하는 인격화된 우주적 힘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체, 즉 현자의 돌은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그것을 운반하는 매개자, 그리고 든든한 현실적 토대를 제공하는 유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는 살아있는 우주적 아이입니다. 모든 창조는 두 개의 근원적인 배극의 결합에서 시작됩니다. 타블렛은 이 두 힘을 우주의 가장 위대한 두 광원, 즉 태양과 달에 비유하며 그들을 하나의 실체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명명합니다. 그것의 아버지는 태양이요 라는 선언은 창조의 능동적이고 남성적이며 생명을 부여하는 원리가 바로 태양, 즉 불의 원소임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서 자신의 씨앗, 즉 형상과 이데아를 외부로 방사하여 어둡고 수동적인 진료에 생명과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는 씨 뿌리는 자이며 그의 빛과 열은 모든 생명의 근원적인 동력입니다. 키발리온의 언어로 이것은 성의 원리, The Principle of Gender에서 말하는 남성적 원리, Masculine Principle의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 어머니는 달이며 라는 선언은 이 불타는 남성성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부모 구체적인 형태로 양육하는 수용적이고 여성적인 원리가 바로 달, 즉 물의 원소임을 의미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완벽하게 반사하여 자신만의 은은한 광채로 세상을 비춥니다. 그녀는 태초의 물, 즉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원초적 자궁, 매트릭스입니다. 그녀는 태양의 강력한 불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차갑고 축축한 본성으로 그 불을 식히고 조절하여 폭력적인 파괴가 아닌 안정적인 창조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것은 키발리온의 여성적 원리, Feminine Principle에 해당하며 모든 창조는 이처럼 능동적인 힘과 수용적인 힘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태양과 달의 결합은 단순히 두 개의 다른 원소가 만나는 것을 넘어 하늘과 땅, 정신과 물질,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우주적 대극의 신성한 결혼, 히에로스 가모스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태양과 어머니인 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의 힘을 어떻게 연결하고 매개할 수 있습니까? 타블렛은 그 역할을 바람, 벤테스, 즉 공기의 원소가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바람은 그것을 자신의 뱃속에 품었고, 라는 구절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의 활력 넘치는 씨앗, 영을 달의 자궁, 물질에게로 안전하게 운반하는 필수적인 매개체임을 의미합니다. 공기는 뜨거움과 차가움, 건조함과 축축함의 중간적 성질을 지녔기에 극단적인 두 대극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화해시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 로마의 메르쿠리우스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천상과 지상을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람의 배가 없다면 태양의 씨앗은 결코 달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며 창조는 결코 시작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키발리온의 진동의 원리와도 연결됩니다. 즉, 모든 것은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공기 혹은 에테르는 이러한 서로 다른 진동의 파동들을 전달하고 매개하는 우주적인 매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우주적 드라마가 펼쳐지고 그 결실이 뿌리내리는 구체적인 현실의 토대가 바로 땅, 즉 흙의 원소입니다. 타블렛은 땅은 그것의 유모라고 말합니다. 유모는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태어난 아이에게 구체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가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살피는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바람의 뱃속에서 잉태된 신성한 아이, 즉 하나의 실체는
이제 땅이라는 유모의 품에 안겨 비로소 안정된 형태를 갖추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땅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무거운 중심이며 모든 휘발성의 영적인 힘을 붙들어매어 고정시키는 원리입니다. 땅이라는 안정된 토대가 없다면 태양과 달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는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공허한 관념으로만 도돌게 될 것입니다. 땅은 모든 추상적인 가능성을 구체적인 현실로 현현시키는 마지막 관문이자 완성된 존재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렇다면 에메랄드 타블렛의 네 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창조가 단 하나의 힘에 의한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네 가지 근원적인 원소들이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화롭게 협력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임을 가르쳐줍니다. 아버지인 태양, 불은 씨앗을 주고 어머니인 달, 물은 그 씨앗을 품으며 사자인 바람, 공기는 그 둘을 연결하고 유모인 땅, 흙은 태어난 생명을 기릅니다. 이 우주적 가족의 사랑과 협력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실체라는 기적의 아이가 태어나고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의 네 번째 구절은 앞선 구절에서 제시된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원리들을 실험실의 용광로 안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작업의 언어로 번역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구절은 위대한 작업, 이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니라 우주적 창조의 드라마를 재현하는 하나의 신성한 가족사를 그려내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현자의 돌, 즉 하나의 실체는 고아나 피조물이 아니라 엄격하고도 자애로운 아버지와 어머니, 그를 품어 옮기는 신비로운 매개자,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형태와 양분을 주는 든든한 유모의 보살핌 속에서 탄생하는 고귀한 아이입니다. 이 네 명의 우주적 가족은 바로 연금술 작업의 핵심을 이루는 네 가지 원소, 즉 불, 물, 공기, 흙의 인격화된 상징입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이 그러하듯 위대한 작업의 시작,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가지 근원적인 힘의 결합에서 비롯됩니다. 타블렛은 이 두 힘을 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두 광원, 즉 태양과 달에 비유하여 그들을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명명합니다. 그것의 아버지는 태양이요 라는 선언은 창조의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원리가 바로 유황, sulfur임을 의미합니다. 연금술에서 태양은 고정되고 뜨거우며 건조한 유황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형태와 본질을 다른 물질에 각인시키려는 강력한 씨앗과 같은 힘입니다. 헤르메스, 비의에서 남성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이는 변화를 향한 강력한 의지이자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려는 이성의 불꽃입니다. 그 어머니는 달이며 라는 선언은 이 불타는 씨앗을 받아들이고 망육하는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원리가 바로 수은, Mercury임을 의미합니다. 연금술에서 달은 휘발성이며 차갑고 축축한 수은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녹이는 보편적인 용매이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순수한 자궁, 매트릭스입니다. 심리적으로 이는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는 유연한 마음이며 이성의 논리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깊은 감성과 직관의 세계입니다. 위대한 작업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 화학적 결혼, 즉 유황과 수은의 올바른 결합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빵을 만드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수은이라는 물이 유황이라는 이스트 효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그 폭발적인 힘이 파괴가 아닌 창조로 이어지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물은 이스트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너무 많은 이스트는 반죽을 퍼뜨려 버릴 것입니다. 연금술사는 이 두 힘의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 용기 안에서 가장 조화로운 결합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태양과 달의 결합만으로는 아직 완전한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신성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두 명의 보이지 않는 조력자, 즉 바람과 땅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람은 그것을 자신의 뱃속에 품었고 라는 구절은 공기의 원소가 지닌 신비로운 역할을 묘사합니다. 연금술에서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spiritus, 혹은 증기, vapor를 상징하며 고정된 것, 유황과
액체 수은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태양과 달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초기 상태의 물질. 연금술적 배아는 직접적인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바람의 배, 즉 증기 상태로 부드럽게 들어올려져 순환하고 소화됩니다. 이 과정을 승화, sublimation 혹은 증류, distillation라고 부릅니다. 빵을 굽는 과정에 비유하자면 이것은 오븐 속의 뜨거운 공기바람과 건축 태양과 달의 결합물 전체에 골고루 열을 전달하여 겉만 타거나 속이 익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를 고르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람의 역할 없이는 결코 섬세한 변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땅은 그것의 유모이다 라는 마지막 선언은 이 모든 과정을 뒷받침하는 흙의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람의 뱃속에서 충분히 양육된 영적인 존재는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와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받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땅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형태를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그 존재를 현실 세계에 뿌리내리게 하는 고정, fixation의 원리입니다. 유모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물려 구체적인 살과 뼈를 만들어주듯이 철학자들의 흙은 공기처럼 미묘하고 휘발성인 상태의 물질에게 안정된 육체를 부여하고 외부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빵의 비유를 다시 들자면 이것은 잘 부풀어 오른 반죽이 마침내 단단하고 영양가 있는 한 덩어리의 빵으로 완성되는 마지막 굽기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에메랄드 타블렛의 네 번째 구절은 창조가 네 가지 원소의 역동적이고도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임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인 태양의 능동적인 의지가 어머니인 달의 수용적인 자궁 속에서 씨앗으로 잉태되고 그 결합체는 사자인 바람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마침내 유모인 땅의 보살핌 속에서 완전하고도 안정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가족의 드라마를 자신의 용광로 안에서 올바르게 재현하는 자만이 하나의 실체라는 기적의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의 네 번째 구절이 묘사하는 우주적 가족의 드라마는 그 시선을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돌릴 때 비로소 가장 깊고도 절실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이 하나의 실체를 낳는 이 신성한 과정은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두 위대한 힘의 통합 과정에 대한 완벽한 심리학적 비유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브 융은 모든 인간의 정신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의 원형적 이미지를 무의식 속에 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내면의 여성성을 아니마라 불렀고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내면의 남성성을 애니머스라 불렀습니다. 현자의 돌, 즉 온전하고 통합된 자기 셀프의 탄생은 바로 이 내면의 붉은 왕 아니무스와 흰 여왕 아니마의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타블렛은 하나의 실체의 아버지가 태양 썰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태양은 의식, 이성, 분별력,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니머스의 원리입니다. 여성의 내면에서 잘 발달된 아니무스는 그녀에게 명료한 사고력과 지적인 통찰력,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부여합니다. 그는 내면의 로고스로서 혼란스러운 감정의 세계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자신의 경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녀의 아니무스는 감정적인 두려움을 넘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내면의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남성성이 억압되거나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 때 그것은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파괴적인 폭군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아니무스는 차갑고 독단적인 비판, 경직된 선입견, 그리고 끝없는 논쟁을 통해 여성의 창조성과 감성적인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반박하거나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며 가슴의 소리 대신
오직 당위와 원칙만을 따르는 경직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연금술사가 작업을 위해 태양의 파괴적인 불을 조절해야 하듯이 내면의 작업을 하는 여성 구도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부정적인 아니무스의 폭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혜롭고 창조적인 힘으로 변성시켜야 합니다. 타블렛은 하나의 실체의 어머니가 달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달은 무의식, 감정, 직관,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고 관계 맺는 수용성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니마의 원리입니다. 남성의 내면에서 잘 발달된 아니마는 그에게 생의 기쁨과 깊이 그리고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는 영혼의 뮤즈입니다. 그녀는 삭막한 이성의 세계에 감성의 색채를 더하고 경쟁적인 삶에 사랑과 관계의 의미를 일깨워주며 그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예술작품을 창조하거나 깊은 공감을 통해 타인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인 아니마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의 여성성이 무시되고 무의식 속에 갇혀 있을 때 그것은 변덕스럽고 유혹적이며 남성을 혼돈 속으로 끌어들이는 파괴적인 힘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아니마는 남성으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게 만들고 파괴적인 관계에 중독되게 하며 현실 감각을 잃고 공상과 망상 속을 헤매게 만듭니다. 그는 종종 외부의 특정 여성에게 자신의 아니마를 투사하여 그녀를 여신처럼 숭배하다가 이내 환상이 깨지면 악녀처럼 비난하는 미성숙한 사랑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연금술사가 달의 차갑고 축축한 기운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듯이 남성 구도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부정적인 아니마의 변덕을 인식하고 그것을 성숙하고 지혜로운 영혼의 동반자로 변성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구절은 이 두 위대한 내면의 부모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바람은 그것을 자신의 뱃속에 품었고 땅은 그것의 유모이다. 바람, 공기는 남성적인 불, 태양과 여성적인 물, 달 사이를 오가며 그들을 연결하는 미묘한 매개체입니다. 심리적으로 이는 상상력, imagination, 혹은 능동적 명상, active imagination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상상이라는 안전한 내면의 공간 속에서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와 무의식적인 인격이 서로 만나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의 배 안에서 서로 대립하던 두 힘은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땅은 이 모든 정신적, 영적 작업이 뿌리내려야 할 구체적인 현실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통찰이나 신비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즉 직업, 관계, 그리고 신체적 건강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땅이라는 유모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공허한 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양분을 공급하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에메랄드 타블렛의 네 번째 구절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아로 거듭나는 길을 보여주는 완벽한 심리적 지도입니다. 그 길은 우리 내면의 남성성 애니머스와 여성성 애니멀을 모두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상력이라는 창조적 공간 속에서 그 둘이 만나게 하고 마침내 그 통합의 결실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내면의 결혼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분열의 고통을 넘어 사랑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완전함의 아버지는 여기에 있다. 그것의 힘은 땅 위에서 온전하다. Pater omnis telesmi, totius mundi est hic, vis eius integra est, si versa fueret in terram. 앞선 구절들이 하나의 실체가 어떻게 신성한 부모인 태양과 달, 그리고 우주적 조력자인 바람과 땅의 보살핌 속에서 잉태되고 양육되는지에 대한 거시적이고 신화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다섯 번째 구절은 갑자기 그 광대한 시선을 우리 발밑의 한 점으로 바로 여기라는 가장 구체적인 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구절은 연금술의 모든 추상적 이론이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작업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교량이자 실천적 선언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신성의 현존에 대한 비밀과 그 힘의 현현, manifestation에 대한 비밀이라는 위대한 작업의 두 가지 핵심 열쇠가가 담겨 있습니다. 현존의 비밀, 모든 것은 여기에 있다. 온 세상 모든 완전함의 아버지는 여기에 있다. 이 선언은 단순하지만 서양 정신사를 지배해온 많은 종교적, 철학적 관념을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텔레스무스란 완성, 완전 혹은 마법적 성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헤르메스는 모든 창조와 완성의 궁극적인 근원이자 아버지가 저 멀리 떨어진 천상의 영역이나 우리가 도달해야 할 아득한 미래 혹은 특별하고 신성한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지점에 현존하고 있음을 단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성함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인간의 오랜 경향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을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 구원을 죽음 이후에나 도달할 수 있는 피안의 세계로 설정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물으며 그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헤맵니다. 그러나 헤르메스는 그 모든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존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도토리 씨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장엄한 참나무의 모든 가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미래의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나무의 복잡한 구조, 수천 개의 잎사귀, 단단한 줄기의 정보는 이미 그 작은 도토리 씨앗 안에 바로 여기에 완벽한 잠재력으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는 참나무의 모든 완전함의 아버지인 셈입니다. 마찬가지로 미켈란젤로가 조각할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안에는 이미 다비드상의 모든 가능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존재하는 완전함을 가리고 있는 불필요한 돌들을 쪼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의 제1진료, 프리마 마테리아가 지닌 역설의 본질입니다. 왜 연금술사들은 그토록 중요한 재료가 어디에나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고 값싸면서도 귀하다고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바로 이 일상의 현실, 우리가 경멸하는 나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무시하는 길가의 흙먼지 안에 바로 온 세상 모든 완전함의 아버지가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르메스주의의 내재로는 퀴발리온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리, 즉 정신의 원리를 통해 더욱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체는 마음이며 우주는 정신적이다. 만일 이 우주 전체가 신성한 마음의 정신적 창조물이라면 창조주인 마음은 결코 자신의 창조물인 우주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자가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듯이 신은 자신의 정신적 우주 안에 필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을 찾기 위한 순례는 외부를 향한 여정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자신의 의식과 내가 마주한 현실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내면의 탐험이 되어야 합니다. 현현의 비밀, 힘은 땅 위에서 온전해진다. 신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혔다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그 신성한 힘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현실 속에서 작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것의 힘은 땅 위에서 온전하다. 여기서 그것의 힘이란 제1진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원초적이고 역동적이며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휘발성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의 힘과도 같아서 그 자체로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지만 구체적인 형태로 고정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없는 순수한 가능성입니다.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건물의 청사진. 작곡가의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교향곡. 혹은 명상 속에서 얻은 심오한 영적 깨달음이 바로 이 힘의 상태입니다. 이 힘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블렛은 그 유일한 조건이 바로 그것이 땅으로 전환될 때라고 말합니다. 연금술에서 땅은 단순히 흙이라는 원소를 넘어 고정성, 안정성, 구체성, 그리고 물질적 현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하늘의 미묘하고 휘발성인 영적 에너지가 반드시 땅이라는 고정된 육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현현될 때에만 비로소 그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연금술의 대원칙, 코아굴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건축가의 청사진은 벽돌과 시멘트를 통해 실제 건물로 지어질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작곡가의 교향곡은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통해 실제 소리로 연주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구도자가 얻은 영적 깨달음은 그의 구체적인 일상의 행동, 습관, 그리고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날 때 비로소 온전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숭고한 영적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여전히 탐욕과 분노,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의 힘은 아직 땅으로 전환되지 못한 공허한 관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키발리온의 극성의 원리와 리듬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의 양 극단일 뿐이며 위대한 작업이란 이 양 극단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추처럼 앞뒤로 움직이는 리듬을 가지고 있기에 순수한 영적 상태에만 머무르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그 반대극인 물질적 혼돈으로의 반동을 불러옵니다. 진정한 현자는 이 리듬을 중화시켜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 즉 영적인 것을 물질 속에, 물질적인 것을 영 속에 구현하는 균형의 상태에 머무릅니다. 이처럼 다섯 번째 구절은 위대한 작업의 전체 과정을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먼저 모든 완성의 가능성이 바로 여기 우리의 발밑에 있는 비천한 현실 속에 내재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잠재적 힘을 당신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땅 위에서 온전히 실현하고 구현하십시오. 이 두 가지 비밀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찾아 하늘을 방황하는 유배자가 아니라 하늘의 힘을 땅 위에서 실현하는 창조의 대리인이자 진정한 의미의 연금술사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다섯 번째 구절의 첫 부분이 어디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소의 비밀을 밝혔다면 그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그 작업을 완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것의 힘은 땅 위에서 온전하다는 이 짧은 선언은 연금술의 위대한 작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과제, 즉 고정의 신비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연금술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휘발성의 힘을 눈에 보이는 안정된 실체로 붙들어매어 마침내 잠재력을 현실적인 능력으로 변성시키는지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지침입니다. 그것의 힘, 잠재된 하늘의 권능. 먼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의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라틴어 비스는 단순한 물리적 힘을 넘어 생명력, 덕성, 본질적 권능을 의미하는 매우 다층적인 단어입니다. 연금술의 맥락에서 이것은 제일진료 안에 잠재된 순수하고 미묘하며 휘발성인 영적 에너지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타블렛의 네 번째 구절에서 바람이 자신의 뱃속에 품었던 바로 그 영이며 연금술의 우위와 속에서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이 힘은 그 자체로 온전, 즉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직접 흘러나온 것이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결정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니 바로 휘발성입니다. 그것은 붙들어 매어지지 않는 한 쉽게 흩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증기라는 구체적인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끓이면 강력한 증기가 발생합니다. 이 증기는 기차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증기를 실린더와 피스톤이라는 견고한 용기 안에 가두지 않는다면 그 힘은 그저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릴 뿐 아무런 의미 있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연금술사가 다루는 제1진료의 영적인 힘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고 강력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변성도 일으키지 못하는 순수한 잠재력일 뿐입니다. 연금술의 초기 단계에서 물질을 가열하면 바로 이 미묘한 영이 증기처럼 용기 위쪽으로 피어오릅니다. 초보 연금술사는 이 귀한 영을 붙잡지 못하고 날려보내는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생명력 없는 죽은 찌꺼기만을 손에 쥐게 됩니다. 따라서 위대한 작업의 핵심 기술은 이 하늘로 날아가려는 독수리를 어떻게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하여 그 힘을 잃지 않고 안정된 형태로 보존하는가에 있습니다. 땅으로의 전환, 고정의 기술. 타블렛은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힘은 오직 땅으로 전환될 때에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연금술에서 땅은 단순히 흙이라는 원소가 아니라 고정성, 안정성, 그리고 구체적인 육체를 상징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땅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하늘의 휘발성인 영을 땅의 고정성인 육체와 결합시켜 더 이상 날아가지 않는 하나의 안정된 실체를 만드는 것, 즉 고정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연금술의 대원칙인 솔베 엣 콰굴라, 즉 녹이고 다시 구철하의 두 번째 단계인 코아굴라의 핵심입니다. 앞선 6번째 구절에서 미묘한 것을 거친 것에서 분리하는 소우베의 과정이 끝난 후 연금술사는 이제 그 정화된 미묘한 영을 마찬가지로 정화된 거친 육체 위에 다시 되돌려 놓아 영원히 결합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은 7번째 구절에서 그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위와 아래의 힘을 받는다는 순환의 운동으로 묘사됩니다. 중류기 속에서 증발하여 위로 올라갔던 영은 용기의 차가운 벽을 만나 다시 액체가 되어 아래로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끊임없는 순환을 통해 영은 점차 자신의 휘발성을 잃고 육체는 영의 미묘한 본성을 받아들여 마침내 둘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 고정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예는 향수의 제작 과정입니다. 꽃의 진정한 본질은 그 향기이지만 이 향기는 극도로 휘발성이어서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숙련된 조향사는 이 섬세한 향기 분자를 붙잡기 위해 알코올이나 비휘발성, 오일과 같은 고정제, 즉 연금술의 땅을 사용합니다. 꽃의 영혼인 향기는 이 고정제라는 육체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그 향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고 발산할 수 있는 안정된 향수라는 새로운 실체가 됩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의 5번째 구절은 위대한 작업이 어떻게 잠재력을 현실적인 능력으로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성한 힘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지만 그 힘이 이 지상 세계에서 구체적인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라는 현실의 토대 위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속에서, 영적인 사랑은 타인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 속에서, 그리고 예술적 영감은 물감과 캔버스라는 물질 속에서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금술사는 이 원리를 이해하기에 결코 땅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숭배하는 동시에 땅을 지키는 사자의 힘을 존중합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이 둘을 영원히 화해시켜 하늘의 지혜와 땅의 힘을 모두 지닌 날개 달린 사자, 즉 그리핀과도 같은 신화적인 존재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힘을 땅 위에 온전히 구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완전함의 아버지가 여기에 현존함을 증명하고 그 잠재된 힘을 온전한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연금술사의 진정한 과업입니다. 만일 연금술의 위대한 작업이 우리 내면의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영혼의 변성 과정이라면 5번째 구절은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유일한 시공간, 즉 지금 여기라는 현재의 순간으로 우리의 흩어진 의식을 강력하게 불러 모읍니다. 이 구절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깊은 실존적 고통, 즉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현재를 끊임없이 놓쳐버리는 영혼의 추방 상태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치유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우리에게 우리가 찾아 헤매는 모든 완전함과 힘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 힘은 오직 땅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만 온전해진다고 선언합니다. 온 세상 모든 완전함의 아버지는 여기에 있다. 이 선언의 심리학적 함의는 지대합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황금 시대가 아득한 과거의 낙원에 있거나 성취해야 할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온전함, 평화, 그리고 의미의 근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 안에 이미 완전한 잠재력으로 현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의식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라는 두 개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실수에 대한 후회와 원망 속에서 현재의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기대로 오늘을 저당 잡힙니다. 우리는 내가 그 시험에만 합격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과거를 곱씹거나 내가 승진만 한다면, 내가 은퇴만 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미래를 향한 조건부 행복을 설정합니다. 이처럼 과거와 미래라는 감옥에 갇힌 의식에게 지금 여기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통로일 뿐입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은 이러한 심리적 유배 상태야말로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함의 아버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 심리학의 언어로 이는 우리 정신의 전체성을 주관하는 자기 원형이 미래에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경험 전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현존하는 실체임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영적 작업은 미래의 완벽한 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불완전한 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안에서 신성한 자기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양의 선 사상이 평상심시도, 즉 평범한 일상의 마언이 곧 깨달음의 길이라고 가르친 것과 같이 헤르메스주의 또한 가장 위대한 신비가 가장 평범한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역설합니다. 여기에 모든 완전함이 잠재되어 있음을 깨달았다면 다음 과제는 그 잠재된 힘을 어떻게 현실적인 능력으로 바꾸는가입니다. 타블렛은 그 힘이 오직 땅으로 전환될 때에만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우리의 영적 통찰이나 깨달음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육화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영적 구도자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그들은 명상이나 수련을 통해 황홀한 신비 체험이나 깊은 평화를 맛보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예전의 신경질적이고 이기적인 행동 패턴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들의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은 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다시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땅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깨달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자비의 통찰을 얻었다면 그 힘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직장 동료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힘이 됩니다. 위대한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면 그것을 게으름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캔버스 위의 물감으로 혹은 원고지 위에 단어로 옮기는 고된 노동을 통해서만 불멸의 예술 작품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독수리와 사자의 통합 과정입니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위대한 진리를 본 독수리는 반드시 땅으로 내려와 사자의 굳건한 힘과 결합해야만 합니다. 독수리의 비전은 사자의 실천력을 통해 현실이 되고 사자의 힘은 독수리의 인도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5번째 구절은 심리적 연금술의 가장 위대한 비밀, 즉 현존의 실천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현자의 돌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평범한 순간을 나의 온전한 의식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살아낼 때 연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유령을 떨쳐내고 우리의 의식을 현재라는 대지 위에 단단히 뿌리내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든 완전함의 힘은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 자체를 황금으로 변성시키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